여기 직장을 구하는 세 아이의 어머니 싱글맘이 있습니다. 통장에 $16밖에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이지만 배운 것이 없는 그녀에게 일자리는 쉬이 나타나지 않았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도중 신호 위반을 한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치고 그녀는 변호사 에드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걸지만 일방적인 피해자인 그녀는 오히려 패소하고 말지요. 이 영화는 환경운동가인 에린 브로코비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원래는 대졸자인 그녀를 고졸의 딸린 이혼녀로 설정해서 약자의 위치를 강조했지요. 평범한 사람, 아니 사회적 약자인 그녀가 대기업의 부정을 파헤치고 결국 승리한다. 그녀의 활약이 약한 피해자들을 구원했다. 이만한 영웅담이 또 어디 있겠어요? 초반에 에린이 겪는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함은 그녀의 환경 때문에 더욱 강해지며 그렇기에 승리했을 때 감동이 더욱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거 애초에 이길 수 있는 재판 아니었나? 창작물은 현실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창작물은 현실을 초월하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상당수가 현실과 같은 디테일이 깔려있죠. 영화 히트가 시가전의 마스터피스가 된 것도, 존 윅의 총기 연출이 훌륭한 것도, 타이타닉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의 서사에 몰입하는 것도 허구를 실사로 만드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린 브로코비치도 그런 명작 중 하나인데 제가 이번에 이 영화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화 리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영화가 중시한 디테일이 바로 설득과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조니 형님이 몇 초에 한 명씩 죽이는지는 사는데 별로 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법, 다른 사람과 협상을 하는 법, 나아가 협상을 위해 상대방을 분석하고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법은 오늘날엔 거의 필수적인 기술이며 그런 상황을 대변하듯 영화계에는 설득의 기술면에서 최고 완성도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그 명예의 전당에 이 영화가 당당히 올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기술된 설득과 협상의 기술은 영화가 개봉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나죠. 이 영화의 감독 스티븐 소더버그는 디테일에 강한 감독으로 유명한데 이 디테일이 협상 장면 같은 현실을 반영하는 곳에서 유난히 빛납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뛰어난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죠. 이 영화는 실화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극적인 효과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죠. 원래 에린이 법 쪽의 종사자였던 반면 영화에서는 고졸 학력, 2번의 이혼 경력, $16의 은행 잔고가 전부인 상황인데 이런 그녀의 배경은 사실 그녀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증거일 뿐 그녀를 멸시할 근거는 안 되지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녀의 배경을 약점으로 여기는 시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논리로 이길 수 없다 판단하면 반드시 메신저를 공격하기 마련이고 메신저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흠이 있다면 이를 조롱하여 무너뜨리죠. 그녀가 당한 사고는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보시면 100대 0을 외칠 사안이지만 미국에는 한문철 변호사님이 없기 때문에 에드에게 변호를 의뢰한 그녀. 하지만 이 재판은 에린이 완벽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리하게 진행되는군요. 왜 그녀는 재판에서 졌을까요? 그녀가 재판에 진 이유는 꽤 많아요. 첫 번째는 정보의 중요성을 분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때는 여러 형태의 정보가 오가는데 에린은 중요한 정보와 쓸모없는 정보를 구분지지 않고 무턱대고 협상에 뛰어든 거죠. Made me too groggy to take care of my kids. Matthew's 8 and Katie's almost 6 and Beth's just 9 months. Just want to be a good mom.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건 에드가 준비한 대사일 겁니다. 에린이 선량한 피해자라는 정보를 만들어낸 거죠. 문제는 그 전이죠. I don't have insurance, so I'm about $17,000 in debt right now. 이것이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한 가해측 변호사는 이 정보를 오염시키기 위해 쓸모없는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17,000 in debt? Is your ex-husband helping out? Which one? 보통 이러면 변호사가 본 재판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잘라야 하는데 에린이 그럴 틈도 안 주고 너무 빨리 대답했어요. 상대 측 변호사는 편견을 이용하여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궁한 이혼녀가 보험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프레임이었죠. 에린은 일반적인 피해자에서 보험 사기를 노리는 이혼녀가 되어버렸고 재판관과 배심원들은 편견을 가질 만한 스펙 덩어리인 에린에 대해 선입관을 갖지요. 결국 그녀는 압승할 수 있는 재판에서 한 푼도 못 받고 패소합니다. 보통 협상을 할 때는 페이스를 흔들기 위해 이상한 정보를 던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성실하게 답하지 않으면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겠지? 무례한 사람으로 비춰지겠지? 라며 꼬박꼬박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면접 혹은 우리가 의뢰인 협상에 가면 페이스를 흔들기 위해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화술이 능하면 이런 격가지들을 잘 다뤄서 유리하게 활용하겠지만 보통은 에린처럼 말려들어서 위기에 휘말리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절대 흥에 취하지 말고 매 순간 계산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복장입니다. 처음 에린이 사건을 인류하러 갔을 때 에드가 이런 말을 하지요. Did anyone ask if you want a copy? 얼핏 보면 사무실 직원들이 거만한 것처럼 보이죠. 이혼녀인 에린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진 에린은 반강제적으로 에드의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는데 Where's Anna? She's out to lunch with the girls. Why aren't you out to lunch with the girls? You're a girl. 이때도 그녀와 어울리는 사람들은 없지요. 이 역시 직원들이 거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에린의 실수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협상을 할 때 업무에 맞는 드레스 코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면접용 드레스 코드라고 해서 양복의 색, 넥타이의 패턴, 심지어 여성 스타킹의 색까지 통일되어 있죠. 일본은 공채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 회사의 문화에 맞출 사람을 뽑기 때문에 회사의 문화에 자신이 맞춰갈 수 있음을 옷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죠. 한국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요즘에는 캐주얼 복장을 많이 입는데 능숙한 협상가는 캐주얼 복장도 마구 입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등을 보고 직원 등의 캐주얼 복장과 맞춰서 입고 가죠. 왜냐하면 홈페이지 정보라는 건 우리 회사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일종의 선전이며 자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이나 조직도 새로 일할 사람이 분위기를 맞춰주길 바라기 때문에 드레스 코드부터 이에 맞춰가는 것이죠. 그런데 에린은 재판장에서도 홀로 야시시하고 처음 출근해서도 야시시하죠. 재규어 측 변호사가 보험 사기로 몰고 갈 때 재판관과 배심원들이 이를 받아들인 이유도 눈둘 데가 없는 복장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후 에린은 바뀝니다. 그리고 에드의 충고에 따라 복장을 바꾼 후에는 직장에 잘 적응하게 되는데요. 이 복장에 관한 팁이 협상 과정에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반강제적으로 에드의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PG&E라는 회사가 냉각기의 녹을 제거한 데 쓴 크롬을 강에 그대로 버렸고 이로 인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암, 유산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한 걸 알아냈죠. 이후 이에 관한 사건 질의를 보내자 이에 맞서 PG&E도 변호사를 보냈는데 앞에서 복장의 중요성을 배운 에린은 에드의 복장을 고쳐주고 자신도 자켓을 걸쳐 입고 제대로 된 복장으로 나서는군요. 그녀가 배운 것은 없어도 학습 능력은 뛰어남을 말하는 극적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자세입니다. 상대 기업 PG&E는 에드의 사무실에 변호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딱 봐도 자기가 초짜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자세 자체가 나는 지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요.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화술과 단어만이 아닙니다. 무언의 언어, 태도와 자세도 중요하지요. 바디랭귀지까지 갈 것도 없이 능숙한 협상가는 서 있는 자세 하나만으로도 메시지를 보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초짜입니다. 자세만으로 자신이 애송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지요. 앉은 모습부터 문제입니다. 소파에 몸을 움푹 밀어넣었다는 것은 일종의 방어기제, 저 장소고 한없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방까지 끌어안았군요. 제겐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불리한 안건이라 많이 긴장되네. 회사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데 실수하면 어쩌지? 그럼 내 책임인데? 제가 볼 정도니 변호사인 에드는 말할 것도 없겠죠. 협상에서 확실히 우위에 섭니다. 네 번째는 첫 번째와도 연결되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쓸데없는 정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상대방의 질문 하나에 두세 개를 답하는 거예요. So, why don't you tell me what happened? I was pulling out real slow, and out of nowhere, his Jaguar comes racing around the corner like a bat out of hell. 이건 좋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I don't have insurance, so I'm about $17,000 in debt right now. 아마 재교적 변호사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100% 질 재판에서 어떻게 손을 줄일지 고민하는데 피해자가 공격하라면서 무기를 주네요. 그런데 이건 그녀의 말버릇이에요. 항상 필요 이상의 정보를 내놓아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죠. I don't have any actual sales experience. But when you spend the past 6 years raising babies, it's real hard to convince someone to give you a job that pays worth a damn, are you? 내가 힘들다,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걸 털어놓고 싶은 건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를 듣고 싶지 않거나 혹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기를 치기 위한 재료로 활용합니다. PG&E는 위기에 몰립니다. 판사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 근거라는 게 PG&E가 붙인 이 말 때문이었어요. Your clients actually sent these residents pamphlets telling them that it was good for them.
노련한 변호사들도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사람들이기에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쓴 말이 오히려 판사에게 쓸데없는 정보로 날아가서 자신들을 공격하게 된 셈이죠. 절대 많은 정보를 주지 마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게 되는 진리입니다. 지금 소개한 4가지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에리는 옷만 좀 갖춰있고 제기어가 옆에서 들이받았다는 말만 한 후 쓸데없는 질문에만 대답하지 않았으면 중간은 갔을 겁니다. 적어도 한 푼도 못 받진 않았겠죠. 이게 그녀가 재판에서 진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게 에린에게 꼭 나쁜 일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큰 교훈을 배울 기회를 얻었고 이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이 영화는 놀라운 디테일로 기적과 같은 실화를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영화의 대사 하나하나, 비춰지는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협상의 롤모델 같아요. 지금까지 영화 초반에 나오는 협상 및 설득의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과연 주인공 에리는 이후 대박을 칠 수 있을 것인가? 고 당시의 변호사와 닮은 꼬미남을 낚을 수 있을 것인가? 영화 본편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보다 유리한 상대와의 협상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